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그리고 배경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승훈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살펴볼 뉴스는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들어온 소식이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있었는데 가결이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찬성이 179표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했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오늘 총 투표수 293표 중에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본회의에 통과됐고요. 이로써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겨집니다. 원래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에 표결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이것에 반발을 했고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서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말 있죠.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다. 그런 비판을 반박하는 동시에요. 탄핵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데 오늘 하루를 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의 책임이 분명한 사안에 있어서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대여투쟁에서 선명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야당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원내 행정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요. 본회의 표결 참석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등 이른 아침부터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여야 합의로는 이 장관 탄핵 소추안 본회의까지 올리는 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당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헌재가 이걸 기각하게 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로 국무위원 직무가 일단 정지된 뒤에요. 또 네. 초래되는 모든 혼란의 책임을 당이 떠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 지지도 역시도 곤두박질 치면서 내년 총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인 거죠. 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이 정안이 그동안 유족들 목소리 많이 외면해왔다. 또 이렇다 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말도 많은 만큼 여기에 또 자체적인 법률 검토까지 해서 움직인다면 탄핵소추안 인용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탄핵 소추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상민 장관 바로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요.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이제 탄핵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맡게 되는데 이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된단 말이죠. 이게 과연 탄핵 소추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또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죠.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이 판결이 오늘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의 퇴직금,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는 유죄가 인정이 돼서 벌금형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오늘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천만 원을 추징하라 명령했고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공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남욱 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둘러싼 의혹 이래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첫 판결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죠.
네, 곽상도 전 의원 좀 시간을 돌려보면 지난 2021년 4월에요. 화천 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입니다. 병채 씨.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그런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뭐 이 50억 원 가운데 소득세 등 뭐 세금 빼고요. 세금 빼고 한 25억 원을 뇌물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재판부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지급한 50억 원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 50억 원을 알선에 연결됐거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판단을 한 거죠. 또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뇌물을 받은 걸로 의심이 되는 사정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다고 평가한 것 역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요. 지난 2016년 3월이었습니다. 남욱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요.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 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곽 전 의원 나오면서 또 기자들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말 했습니다. 네. 자, 뭐 1심 판결이니까 검찰에서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고요. 또 2심까지 또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지지도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다자 대결 또 양자 대결에서 김기현 후보 또 안철수 후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도 있고 오차 범위 안에서 서로 각축을 겨루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기현 후보가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다자대결, 양자대결, 당선 가능성 모두 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100명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 402명을 대상으로 지지도를 물었는데 김기현 후보가 45.3%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이는 직전 조사에서는 36%였는데 9.3%포인트나 오른 수치입니다. 반면에 직전 조사에서 43.3% 지지도를 얻어서 1위를 했던 안철수 후보가 이번 조사에서는 12.9%포인트 떨어지면서 30.4%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주목해볼 만한 점은 깜짝 3위입니다. 네. 지금 뒤늦게 당권 도전을 선언했죠.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변호사, 천하람 후보가 다자 대결에서 3위를 기록해서 이제 컷오프 안에 좀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9.4%를 얻었고요. 뒤이어서는 황교안 후보가 7%를 얻었습니다. 지금 김기현, 안철수 후보 둘을 놓고 양자 대결을 했는데 김기현 후보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52.6% 지지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들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김기현 후보가 모두 과반 이상의 지지도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1위를 차지했던 여론조사 결과들을 며칠 전에 봤는데 지지율 순위에 변동이 있네요. 어떤 일들이 영향을 미쳤나요? 말씀하신 조사, 그 예비경선 후보만을 또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에 대한 표심의 방향, 또 윤심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안 후보 간의 갈등, 이른바 현재의 당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그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결국은 주말에 또 어제까지 김기현 후보가 난 전 의원과 여러 차례 만나고 또 불출마 연판장 돌린 초선 의원들 역시도 또 집에 찾아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향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진복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대통령실이요, 윤한연대에 대한 비판, 안 후보에 대해서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역시도 부정적인, 안 후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천하람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이 확보했던
두 자릿수에 근접한 지지도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였어요. 그런 거로 봤을 때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이 잠깐 안 후보에게 머물다가 이제 김기현, 전하람 후보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리얼미터는 공적으로 이런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비윤 결집으로 강세 보였지만 천 후보 출마 선언으로 강성 비윤층이 이탈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안 후보에게 기울었던 나 전 의원 지지층이 김 후보에게 흘러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조사에는 사실상 나 전 의원이 김 후보 사실상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 지지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반영되지 않았고 또 앞으로의 안 후보의 대응도 있을 거고요. 또 컷오프 탈락 후보들도 연대 움직임이 있을 거고 투표율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대표 선거에 역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나 전 의원이 명시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발언하지 않았죠. 예.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나 전 의원이 지지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리얼미터 조사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한길 리서치 조사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1, 2위가 바뀐 거로 나타나는데요. 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사하는 그 업체에 따라서는 조금씩 그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계속 그 당심 그 당원들의 마음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튀르키예에서 나타난 강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이후에 계속 지금 구조 작업이 생존자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상자 수가 참 무섭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상자 몇 명입니까? 네,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양국의 사망자 수만 8,000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필사적으로 생존과 수색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악천후, 뭐 추위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오늘 나온 뭐 보도에 따르면 구조가 됐는데 추워서 동사한 희생자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로이터, AFP, DPA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에서는 5,894명이 사망하고 34,0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됐고 시리아에서는 최소 2,270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건물도 거의 6,000개 가까이가 붕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조, 시신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집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지금 WHO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진으로 이재민이 2,300만 명 발생했다는 추산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또 튀르키예 당국은 1,3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수치가 이 나라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사망자 얼마나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겁니다. 다행히 피해 지금 안 입었다 하더라도요. 지진의 피해를 안 입었다 하더라도 지금 전기 끊겼죠. 그러니까요. 마실 물 없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을 세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외신이 보내오는 현지 소식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은 당국의 대응이 현재로서 너무 늦다, 부족하다 그러면서 분노와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는 눈이 내리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뭐를 해야 되죠?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런 한탄하는 주민도 있고요. 깨어나 보니 지옥이었습니다. 대응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구조대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올 수도 없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한 주민은요. 가족들 모두가 건물 아래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주민의 말이었습니다. 또 이미 화면으로도 많은 분이 보셨겠지만 시리아의 작은 말이죠. 진드리스에서는 이미 숨진 엄마 그런데 그 엄마에게 탯줄이 연결된 상태로 울고 있는 신생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인큐데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아이의 가족은 현재까지 아무도 살아있다고 확인된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 전문가들 이런 말 합니다. 폐허 아래에서 사람들이 늦게 발견될수록
생존의 가능성 확률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현장에 수색팀, 구조팀 빨리 보내는 게 급선무라면서요. 전 세계에 도움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아직 이게 피해 규모가 완전히 집계된 건 아니지만 이번 지진이 이번 세기 역사상 최악의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집계 추이를 보면 CNN은 기록상 20년간 역대 최악의 지진 9번째인 2015년의 네팔 지진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추산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 매체나 기관별로 이 사망자 수 집계 방식이나 추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2010년에 IT 지진이 있었고 이때는 사망자 약 22만 명을 넘어섰고요.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있었던 지진 쓰나미로도 약 16만 명 이상의 피해, 또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때 약 7만 명 정도 이상, 그리고 2005년 파키스탄 지진 때도 약 7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사망자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를 더 키운 게 또 100차례가 넘는 여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피해가 컸던 이유는요. 말씀하신 대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몇 시간 후에 또 규모 7.5의 강진이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큰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규모 여진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규모 4.0 이상의 지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많이 흔들린다 이렇게 느끼는 정도의 지진입니다. 이게 무려 125차례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진이 4.0이라고 하니까 정말 강하네요. 4.0 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5, 6짜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125차례나 달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요. 예. 게다가 보통의 여진은요. 그 발생 빈도가 이제 점차 줄어듭니다. 이렇게. 규모가 점점 줄어드는데 그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강진이 휩쓸고 지난 것은 4.0이 나왔다, 5.0이 나왔다, 6.0이 나왔다, 다시 뭐 4.0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또 커다란 지진이 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더 추가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뭐 전문가들 이런 말 하더라고요. 튀르키예가 있는 아나톨리아 단층 시스템에서 이게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나톨리아판,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이 서로 맞닿는 그 3중 접점 주변에서 자꾸만 이런 여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 지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드린 여진 더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안타까운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구조 작업도 하루하루 시간이 급한 상황인데 또 여진까지 덮쳐서 더 구조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구조대도 급파가 됐으니까 거기서 좀 많은 활약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경제에 관한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8억 달러로 일단 흑자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흑자 폭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네,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오늘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11월에 마이너스 2억 2천만 달러 이후에 다시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고요. 예. 이로써 연간 기준 경상수지 흑자 298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흑자이긴 하지만 2021년 대비 554억 달러 줄어들면서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요. 이렇게 되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11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작은 겁니다. 이 원인을 좀 살펴보면 수출도 좋았는데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이 늘어나면서 이 상품 수지의 흑자가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있었지만 석유 제품, 승용차, 반도체 등의 수출은 늘어나면서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6.3% 증가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지만 지난해 수입이 전년 대비 무려 17.7% 급등하면서 여기에서 좀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는 석탄, 가스, 원유 등의 원자재 수입이 무려 30.1% 늘어난 것으로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서비스 수지 적자 현상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출 화물 운임은 흑자, 사상 최대를 달성했지만 지금 방역 해제 이후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행 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상품 수지 흑자가 급감했고 서비스 수지가 적자 폭이 확대가 됐는데 본원 소득 수지 흑자는 증가를 하면서 이번에 경상수지의 버팀목이 돼줬는데요. 이 본원 소득 수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받은 급료, 임금 및 예. 투자 소득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받은 급료, 임금, 투자 소득의 차액을 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는데요. 올해는 경상수지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전망 어둡다는 게 뭐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예상입니다. 걱정은 이런 흐름 상반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어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했었죠. 그게 올해 상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한 0.7%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거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특히 상반기 수출은 한 3.7% 감소한다는 그런 예상까지도 했어요. 또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요. 20억 달러 흑자에 그쳐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90% 이상 줄어들 걸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수출 부진 그리고 말씀하신 수입 증가세 확대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보였던 흑자 기조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경상수지 악화가 결국은 달러 수급 불균형 가져오게 되고 또 최근에 원화 약세의 어떤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우려마저 있고요. 예. 또 지난해 9월 10월처럼 환율 가파르게 오르면서 수입 가격 올랐기 때문에 국내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 상승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 다시 부추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경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올해 어쨌든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어내긴 내야 할 텐데 그 폭이 얼마나 될지가 좀 관건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증권가 소식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이 지분을 놓고 요즘 뉴스가 뜨거운데요. 자, 카카오가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취득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여기에 따라서 SM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SM의 경영권 분쟁이 좀 가시화되는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전일 종가 대비 오늘 어떻게 장 마감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어제 9만 1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9만 8,700원에 마감했더라고요. 8,600원 올랐습니다. 지금 어제 카카오가 유상증자를 통한 SM의 신주 123만 주와 전환 사채를 통한 기존 주식 114만 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고요. 이렇게 되면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가 됩니다. 자, 이 공시가 나간 후에 이수만 그러니까 SM의 창업자죠. 이 사람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건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의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이렇게 SM의 지분 확보 경쟁에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 단기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SM의 지분 구조 어떻게 전개되는 걸까요? 증권업계에서는요. 카카오의 SM 지분 확보가 두 회사의 긍정적인 시너지 낼 거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물론 그 SM의 현 경영진 측 주주 그리고 이수만 씨라는 최대 주주 간의 지분 경쟁 가능성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시장이 예상했던 최대 주주 지분 인수를 통해서 한 경영권 인수 방식은 아니다. 현재 SM 최대 주주 이수만 씨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잃은 상태인 만큼에 앞으로 카카오가 이수만 씨의 지분을 추가 인수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SM 지분을 모아서 최대 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하나증권에서는 이번 인수는 SM 경영진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모두의 일석이조의 긍정적인 이슈라고 평가하면서요. 이미 강력한 쇄신 비전을 보여준 SM 경영진이 매우 빠르게 사업적 시너지를 찾아갈 거다 그런 예상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의 원래 그 경영을 담당해왔던 이수만 씨의 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어떤 경쟁적인 또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확진자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네. 방역 당국이 올해를 일상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51일 만에 어제 질병관리청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올해는 비상 단계를 끝내고 일상으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2달 전에는 하루 9만 명 가까이 발생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지금은 1만 명대로 떨어졌고요. 좀 제가 봤더니 사흘 전인 2월 5일에는 또 5천 명대를 기록하기도 네. 했더라고요. 이렇게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좀 신중하지만 일상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934명 발생을 했고요. 지금 국내 발생 17,896명, 해외 유입은 38명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3,029만 7,315명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중증 환자도 점차 감소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대본이 이번 7차 유행이 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걸로 보고 있죠. 말씀하신 그 긴 터널의 끝 정말 뭐 이재훈 앵커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 많이 들은 얘기죠. 네. 긴 터널의 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조정 총괄조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2차관이 그 자리를 맡고 있는데요. 7차 유행이 눈에 띄게 잦아들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중대본은요.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한 16,000명대로 가니까 이게 한 6주 연속 감소세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또 여기에 중국발 확진자 많이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한 1.4%의 낮은 양성률을 기록했어요. 이것 역시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올해 뭐 코로나 팬데믹 비상 단계, 예. 그 비상 단계를 끝나는 그리고 일상으로 들어가는 원년이 될 것을 그렇게 기재를 한 거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은 7일 격리 의무 완화,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이제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하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 방역 수치 완화 시점 등을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예. 여기에 더해서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도 이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이유를 상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말을 본인 직접 하기도 했는데요. WHO 얘기를 해보면 지난 1월 말이었습니다. 일단 공중보건 비상 상황 3개월 더 연장을 했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4월 말쯤에는 이거 중단할 거다 이런 예상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예. 자, 모쪼록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승훈 해설위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